안녕하세요. 이장훈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 우리가 GS 2기 노동법 강의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자, 우리가 본 수업 앞서서 간단하게 OT하고 그리고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OT 강의가 제일 어렵더라고요. OT 강의가. 자, 일단 여러분들이 그 강의를 여러 번 들으신 분들은 OT 내용들은 뭐 당연히 아실 거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OT 강의를 생략하고 바로 본 수업을 들어가고 싶은데, 또 처음 이제 수업 접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 뭐 GS 2기 또 3기 때 이제 강사분을 바꾸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간단하게 OT하고 이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 한 장 준비했는데요. 이 안에 그냥 간단하게 많은 것들을 넣었습니다. 우리는 노동법은 노무사 시험 공부를 할 때 가장 핵심적인 과목이죠.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 뭐 인사관리라던가 또는 경영조직이라던가 또는 행정법 이런 거에 밀려가지고 노동법을 좀 등한시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노동법은 한번 여러분들이 판례를 잡았다, 점수가 쉽게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유예 이상이신 분들이 노동법 판례 범죄를 잡고 나시면요, 그 다음 연도에 공부할 때 노동법을 맨 뒤로 돌려요. 그냥 판례 정도만 조금 보고 대충 공부하고 시험을 봐요. 점수가 안 오릅니다. 행정 같은 경우는 분량이 적지만은 내용이 외계어예요. 비법이신 분들은. 그래서 분량은 조금에도 불구하고 내용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행정에 정말 전력 투구합니다. 또 인사관리는 좀 접근성은 쉬워. 근데 답안지 쓰려고 하면 쓸 말이 없어. 그러니까 또 인사관리 많이 하고요. 그리고 경영조직 같은 경우 이제 뭐 다른 노동경제학이라든가 민사소송도 있지만 보통 이제 사람들이 경영조직을 많이 하니까 경영조직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암기도 좀 되고 좀 답안지도 좀 써줘. 주제를 주고 시험 공부를 하고 답안지 쓰라면 씁니다. 근데 분량이 너무 많아. 그래서 보고 나면 또 까먹고 보고 나면 또 까먹고. 그래서 노동법을 여러분들이 가장 그 핵심적인 과목에도 불구하고 연차가 되실수록 노동법을 제일 등한시합니다. 점수 절대 안 나옵니다. 참고로 노동법은요, 여러분들이 기본 60원 마저 주셔야 합격 가능성이 쭉 올라가요. 물론 노동법 58점, 59점 맞고도 다른 과목에서 한 63점 맞았다, 충분히 합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GS 2기 때 OT의 주제는 노동법 마스터 전략이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노동법을 공부할 때는요, 교재가 여러 개가 있죠. 그래서 교수님 기본서도 있고 강사분들 수험서 있고 또 판례집 있고 사례집 있고 하는데요. 가장 첫 번째, 교수님 기본서는 비추입니다. 혼자 공부하실 때는 노동법을 좀 폭넓게 이해하고 싶다 싶으면 기본서 읽으셔도 돼요. 근데 기본서는 수업 적합성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교수님 기본서는 정말 시간 날 때 보시고, 일단 여러분들이 강사님들 수험서를 기본으로 가십시오. 강사님들 수험서 기본서 내용을 보시면은 그 안에 뭐 이제 책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법률 규정하고 판례 요지는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책에 따라서 판례 요지를 쪼개가지고 놓은 책들도 있는데, 노동법은 우리가 답안지 쓸 때 판례 법리 그리고 관련 법 규정 이걸 모르면 처음부터 답안 구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례집으로 암기하시는 분들, 뭐 공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례집으로 암기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여러분들 각 강사님들 그 기본서, 수험서, 제 책 같은 경우에는 노동법 요에만 여러분들이 제가 강조한 연기 읽기 때 강조한 판례법리만 다 숙지를 하신다. 장단컨대 노동법 60점 이상 나옵니다. 안 나오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논점 정리나 사항 검토를 못 써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판례법리를 암기를 안 해서 안 나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제 수업은 3기 끝날 때까지 판례만 잡습니다. 판례만. 아셨죠? 판례만 잡아요.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판례 법리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GS 연기학 읽기 때 제가 여러 번 그 설명을 해드렸고, 그리고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뭐 카톡이라든가 전화상 다 드렸고, 판례 법리는 다 거의 이해가 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제 수업을 들어오신 분들은 경우에 따라 가지고 이제 판례 법리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여러분들 제 연락처를 공개를 할게요. 010-4123-5637입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부분 편하게 사진 찍어가지고 저한테 카톡을 보내시면 제가 뭐 간단한 거는 문장으로 글 써서 보내드리고, 조금 설명이 필요하신 부분은 제가 회신 전화 드려가지고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회신 전화 드릴 때는요, 제가 이제 저도 작업을 좀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전화를 드릴 테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저에게 좀 맞춰주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법리 이해했다. 점수 나옵니까? 때려주기도 안 나옵니다. 답안지 쓰는 건 뭐예요? 이게 전자칠판이 좀 오류가 좀 있어서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판례 법리를 암기하시고 나서 법리를 암기하시고 나서 제가 좀 버벅이 되겠습니다. 화면이 갑자기 바뀌어 버리니까 맥이 좀 끊겼어요. 죄송해요. 법리를 이해하시고 우리가 판례를 이제 암기를 해야 답안지가 구성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노동법은 여러분들이 논점 정리하고 사항검토를 쓰셔야 되는데 이건 조금 있다가 모의고사 풀이를 하면서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한 가지 여러분들이 강조할 점. 노동법 답안 구성은요. 행정법 답안 구성 그리고 인사관리 경조 답안 구성 다 틀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 법 과목과 그리고 경영학 과목은요. 논리 흐름이 틀려요. 그래서 논지가 다릅니다. 그래서 법 과목 답안지를 경영학 마인드로 쓴다. 안 좋아하세요. 또 경영학 과목을 법 과목 마인드로 쓴다. 교수님이 안 좋아하십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법 과목도요. 우리가 행정법과 노동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행정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숫자 많으신 분들 그 강의를 많이 따라가는 분들이 있는데 행정법은 절차법입니다. 노동법은요. 실체법이에요. 그래서 논점을 잡을 때 그 흐름이 틀려요. 행정법은 당사자가 뭔가를 주장을 했는데 이 주장 권리 구제를 위해서 어떠한 흐름을 거쳐야 되는가. 즉 어떤 시스템적인 흐름을 찾는 거예요. 흐름을.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 근데 노동법은요. 당사자가 뭔가 주장을 했는데 그 주장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법적 평가까지 들어갑니다. 행정에선 법적 평가가 들어가지 않아요. 물론 법원에 들어가서 이제 판례문을 보시면 법적 평가가 들어가긴 하는데 상대적으로 실체법적 평가는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행정법에서 쓰고 있는 답안 구성 방법을 노동법에 그대로 끌고 오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노동법은 실체법이기 때문에 노동법에서 논점 정리랑 사항 검토 방법이 달라요. 아셨죠? 자, 그 부분을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이 사례 해결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순간에 실력 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말 단순 무식하게 강사님들 사례집을 다 때려서 암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정말 비추. 이 사례 해결은요. 우리가 판례 법리만 때려잡으면 저절로 나와요. 그리고 이거는 국어 문장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국어 논술력 하루아침에 안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을 좀 비우셔야 돼요. 이 부분은. 그리고 논점 정리와 사항 검토 부분은 제가 GS 2기 때는 한 50% 정도 힘을 주고요. 그리고 3기 들어가서 이제 100% 힘을 줄 거예요. 2기까지는 판례 법리 쪽에 좀 더 주안점을 둡니다. 자, 그리고 이제 GS 2기 이제 이번 우리 수업 컬인데요. 매주 75점 모의고사를 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원래 판서 수업 스타일인데 이제 판서를 하다 보면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제 보강도 좀 짬짬이 이루어지고 해서 GS 2기쯤 되면 여러분들의 내공이 이제 많이 베이스 업이 됐을 것이다. 판례 법리도 어느 정도 암기가 됐을 것이고 법리 부분, 모르는 부분도 거의 없을 것이다. 이 전제에서 제가 이제 PPT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S 2기부터는 이제 PPT로 강의를 하고요. GS 3기도 마찬가지로 PPT를 강의할 거예요. 참고로요. 여러분들 사례 문제 PPT 강의 하나 만드는데 어제 한 3시간 걸렸습니다. 한 장 만드는데. 저는 오히려 칠판 판사가 훨씬 쉬워요. 근데 PPT 안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시스템을 다 녹이려고 하니까 너무 어렵더라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PPT 강의하는 여러분들 눈높이에 안 맞거나 입맛에 안 맞다 하더라도 제가 굉장히 많이 품을 들인 거니까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자, 그리고 제가 GS 1기 때 사례로 푸는 노동법이 2기 때 출간이 될 것이라 말씀드렸는데 제가 1차 강의까지 하고 그리고 1차 특강도 많이 준비를 하다 보니까 원고 작업이 예전부터 한 90% 이상 원고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마무리가 자꾸 안 돼요. 굉장히 죄송한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사례 문제를 좀 먼저 풀고 싶은 분들이 있을까 봐 제가 일단 프린트물로 진도별 사례 프린트를 제가 제공할 예정입니다. 자, 해당 내용에다가 이제 추가 문제 좀 넣고 그리고 문장 좀 다듬어 가지고 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GS 2기 그 강의 계획표에는 제가 별도로 뭐 사례로 푸는 노동법을 주교절한다 이런 내용은 제가 안 썼습니다. 출간이 안 될 거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핵심적인 사례 문제는 GS 2기 과정에서도 할 거예요. 그리고 해당 범위와 관련된 판례 법리는 이제 그 판례집에 있는 내용은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내는 문제들은 기출 문제 그리고 판례 문제인데 어차피 판례 문제는 겹치잖아요. 그래서 판례를 푸는 노동법에서 사례 문제화된 부분은 제가 생략하고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은 제가 쳐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최신 판례 특강을 지금 아직 올해는 못했는데 일정이 이제 GS 2기 과정 끝나고 나서 3기 들어가기 전에 최신 판례 특강을 다시 할 겁니다. 그래서 판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 최신 판례는 정리를 해가지고 다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GS 3기 과정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면요. GS 3기 과정은 우리가 매주 150점 시험을 볼 거고요. 그리고 3기 때는 이제 다른 거 다 손 놓습니다. 왜? 우리가 150점 시험을 보면 오전 오후 커리에서 오전 시간 다 날아갑니다. 그리고 강평하고 나면은 보통 1시간 정도 시간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저 경우에는 이제 사례를 푸는 노동법이라고 해서 우리 앞에서 배웠던 핵심 사례 문제들을 이제 책으로 출간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서 진도를 다 나갈 거예요. 순수하게. 그리고 우리가 보통 타 강사님들 보시면은 오전에 보통 시험을 보시면 11시 50분에 이제 시험이 종료가 돼요. 시험이 종료가 되고 자, 그리고 우리가 10분 쉬시고 12시 12시 20분 보통 12시 20분에 시험이 종료가 되고 12시 30분까지 쉬는 시간 갖고 요때 이제 뭐 쪽지 시험을 본다거나 이제 그런 식의 커리를 과거에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시간 여러분들 공부 안 하십니다. 그래서 3기 때는 저는 이제 그 사례집을 하나를 다 나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제가 최초로 시도를 했는데 저는 이제 수업을 3기 때는 9시에 시작을 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12시까지 시험을 보시고 그리고 11시 50분이나 제가 이거 시간 계산 좀 안 되네요. 11시 50분이나 아니면 12시까지 시험을 보시고 점심 먹기 전에 한 타임을 저는 추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오후에 다시 세 타임. 그래서 총 4티로 강의가 진행이 될 거고요. 이 4티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판례 법리는 다 아신다는 전제에서 순수하게 문제풀이 과정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GS 2기 과정에서 판례 법리도 암기가 안 되는 상태에서 소설 쓰면서 논점 정리하고 사안 검토 그거 바보짓입니다. 비효율적이에요. 아셨죠? 예를 들어서 뭐 제가 한때 제가 사실 공부할 때 저도 이제 사실을 합격을 못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스타크래프트를 제가 한 3년 동안 미친 듯이 했는데 그때 이제 여러분들 게임할 때 보시면 보통 이제 한 종족을 선택해가지고 소꿉놀이 합니다. 종합 세트 만들어요. 뭐 1시간 동안 해가지고 뭐 이거 만들고 저거 만들고 실력 안 듭니다. 실력 안 들고요. 우리가 한 1분이나 2분 동안 할 수 있는 그 내용이죠. 그걸 무한 반복해야 돼요. 우리가 피아노 칠 때도 처음부터 연주곡을 치는 게 아니라 뭐부터 하죠? 화음부터 넣잖아요. 도미솔 도미솔. 그래서 노동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례 법리가 시험 보기 직전까지 제일 핵심이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지르를 좀 가끔 받는 게 서브노트 없냐 그 내용인데요. 참고로 여러분들 단권화 책은요 두꺼울수록 좋아요. 두꺼울수록 두꺼운 책에다가 포스트잇 붙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 내가 혹시라도 뭐 생각날 때 찾아볼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좀 얇은 교재에 좀 그 목 매달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표현이 좀 그런가? 서브노트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확정은 아닌데 제가 3기 들어갈 때 서브노트를 좀 만들려고 생각 중이다. 그래서 2기 과정에 서브노트를 만들어서 3기 때는 서브노트를 가지고서 좀 그 법리를 보시고 그리고 사례 문제를 바로바로 풀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 중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확정은 아니고요. 일단 계획 중이에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서브노트가 나갈 거냐면은 제가 이제 전자칠판으로 그 좀 키워드로 해서 뼈대만 제가 발라놓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 서브노트거든요. 그래서 그 2기 때 나가는 전자칠판에 있는 그 내용을 좀 요약을 해가지고 서브노트화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노동법에 관련된 이제 그
OT는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그리고 잠시만요. 못 알아들어요, 지금은. 네. 촬영하신 분이 편집 좀 잘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장을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제 표준 점수제라고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 표준 점수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맥을 모릅니다. 이 표준 점수제는 과거에 사법시험이 있을 때요. 1차 과목에서 선택 과목이 한 5개 있었어요. 5개, 나중에 좀 더 늘어난 것도 같고 헷갈린데. 자, 그래서 이때 이제 그 표준 점수제는 뭐냐면 내가 선택하지 아니한 과목의 난이도에 의해서 내가 불이탈을 받아갈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공부도 안 했어. 공부 기회도 없었어요. 근데 그 과목이 너무 쉽게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점수를 뭐 고득점을 다 했어요. 근데 내가 보는 과목은 시험이 좀 어려워가지고 완전히 개피 받습니다. 자, 그러면 과목과는 선택이 있어가지고 나의 잘못이 아닌데 합격률가 달라지죠. 그래서 표준 점수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표준 점수제를 대한민국에서 전문 자격증 시험에서 유일하게 공인 노무사 시험만 전과목 표준 점수제를 도입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우리가 1차 시험 여기 글씨가 좀 흐려서 여러분들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하냐면 자, 각 과목당 난이도 차이가 그리 크지 않대요. 자,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선택 과목만 표준 점수를 도입하면 충분하대요. 과목 간 난이도가 차이가 없대. 이해가 되셨죠? 근데 2차를 보시면은 과목 간 난이도도 크고요. 그리고 채점위원들이 동일한 과목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채점하기 때문에 채점위원들 사이에서 채점 그 점수폭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건 좀 문제가 있죠. 과거에 이제 사시라던가 행시라던가 채점이 다 3인입니다. 근데 여기에 공통 과목의 표준 점수가 없어. 근데 오로지 노무사 시험제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필수 과목 간에도 표준 점수제가 도입되고요. 선택 과목 간, 그리고 선택 과목과 필수 과목 간 표준 점수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작년 시험에 노동법이 몇 점, 인사활과 몇 점 이렇게 합격수익이 나오는데요. 그 점수 믿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 다 표점으로 돌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내가 작년에 원점수를 몇 점 맞았는지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스스로 여러분들이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스스로 질문 한번 해보세요. 그 질문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얼마만큼 설명이 가능한가. 그게 본인의 내공이고 작년에 내가 뭐 과목에 점수를 몇 점 맞았다. 이런 거는 전혀 중요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하실 때는 매년 리셋 하셔가지고 새로 접근하는 방법을 하시고 자 그리고 이런 표준 점수제가 도입되다 보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과거에는 내가 정말로 자신 있고 그리고 내가 뭔가 점수를 높게 맞을 수 있는 과목을 전략 과목으로 선택해서 그것만 팠습니다. 참고로 저 같은 경우도요. 저도 이제 그 당시에 표점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법대생 출신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노동법이나 행정은 그냥 솔직히 좀 쉽게 접근합니다. 안 되는 과목이 인사하고 경조인데 매년 인사 때문에 이제 뭐 한 1점 내외로 점수 차이로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경조는 분량이 많으니까 경조는 큰 욕심 없었어요. 경조는 솔직히 말하면 제가 한 53, 54? 이 정도만 저는 목표를 했어요. 원래. 황당하죠. 요즘에 여러분들 한 과목에 54, 55 맞으면은 못 붙습니다. 근데 그때는 저는 경조는 한 55까지가 맥심, 한 53 정도만 맞으면 나는 다른 거로 다 커버가 돼. 이렇게 접근을 했죠. 근데 그때 제가 표점제가 도입되면서 경조가 몇 점이 나왔냐면 48점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답안지 쓴 거를 매년 제가 알고 있죠. 답안지 쓰는 풀이 똑같았어. 매년. 근데 그 전년도에 한 53, 54 정도 맞았던 점수 답안지가 표점 돌려버리니까 48로 떨어지더라고요. 물론 이제 타 과목에서 점수가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뭐 그런 그 한 과목이 거의 빵꾸죠. 빵꾸가 났어도 최종적으로 한 2점 정도 여유 있게 합격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그게 안 돼요.
전 과목을 다 골고루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이 일요일 날 그 과목이 행정하고 선택이 있잖아요. 근데 행정은 공부를 한번 하시면 분량이 적기 때문에 토요일 날 시험 끝나고 여러분들은 2~3시간 동안에 일요일도 가능합니다. 근데 선택 과목이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노동법 강사긴 하지만 노무사 시험에 최종적으로 합격하려면 미리미리 선택 과목을 준비를 좀 해 주셔야 된다. 이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이게 전자칠판이 계속 오류가 좀 뜨네요. 전자칠판이 막 버벅거리니까 저도 정신이 좀 혼비했는데 얼떨결에 해결책을 좀 찾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이 답안작성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첫 번째, 목차 정렬을 하셔야 되는데 이 목차 정렬을 아직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차 정렬은 크게 우리가 대목차, 중목차, 소목차 이렇게 세 가지로 있어요. 그래서 대목차는 우리가 로마자로, 중목차는 아라비아, 그리고 소목차는 양가로로 가고요. 여기다가 목차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반목차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원목차 있죠, 원목차. 이 원목차는 목차가 아니에요. 이 원목차는 이거는 본문에서 내용이 좀 많이 들어갈 때 있죠. 그때 이제 근거 열거로 쓰시면 돼요. 근거에 대한 근거 열거 목차. 이렇게 쓰시고 이 원목차를 절대 단락을 대표하는 목차는 절대 쓰지 마세요. 이거 하나 보시고. 자, 그다음에 목차 순서입니다. 뭐 이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이거는 다 아시는데 안 지키세요. 바쁘시니까. 근데 노동법에서는 이거만큼은 그냥 지켜주세요. 행정에서 그러니까 법학 일반론에서 이런 목차를 꼭 강조하진 않습니다. 근데 노동법은 이게 좀 관행화 되었기 때문에 지켜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논점제를 쓰시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법리를 쓰시고, 세 번째는 사안 적용 검토, 그리고 네 번째는 결론. 이렇게 흐름을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법리 부분은요. 여기에서 당사자가 뭔가를 주장을 합니다. 주장을 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거 규정하고 판례 법리를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법률 규정, 그리고 이 법률 규정에서 파생되고 있는 판례 법리를 쓰는 거죠. 이게 제일 메인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런 판례 법리를 들어갈 때 개념 정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개념, 그리고 관련 법 규정, 입법 취지 이런 것들을 의의에다가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판례 법리가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판례 검토를 좀 쓰시면 되고, 또 학설 대립이 있다. 장어에 쓸 필요 없습니다. 간단하게만 쓰시면 돼요. 이게 법리입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결론은 질문에 대한 답을 쓰는 거죠. 질문에 대한 답. 그리고 사안 적용은 뭐냐? 우리가 설문에서 사실관계가 있죠. 그러면 이 사실관계를 로마자 2인 법리에 적용을 하여 최종적으로 법적 평가까지 하는 겁니다. 이 과정. 됐죠?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사안 적용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관계는 문제에서 주어져 있죠. 판례 법리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어요. 그럼 이것만 우리가 퍼즐 맞듯이 연결만 시키면 돼요. 연결만 시켜서 무엇이다, 아니다, 된다, 안 된다. 그게 이제 법적 평가인 거죠. 자, 그리고 논점 정리라고 하는 거는 질문에 대한 답을 도출하기 위해서 당사자가 다투는 맥락이 무엇인가를 찾는 거죠. 그래서 이 논점 정리는 당사자 주장과 관련하여 법적 판단 근거를 찾는 거죠. 근거를 찾는 것들. 자, 오늘 1문만 볼까요? 우리가 근로자성을 문제 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백화점 판매원에게 판매 용역계약을 체결했죠. 근로계약서를 안 썼어. 그래서 그 회사 측에서는 야, 얘는 우리 근로자가 아니라 내가 용역을 준 거다. 얘는 개인 사업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백화점 판매원은 야, 내가 계약서는 판매 용역계약을 체결했지만 나는 실제로 근로자야.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근로자인지 아닌지 뭐로 판단하죠?
그 뭐로 판단하주를 쓰는 게 논점 정리입니다. 그럼 그건 뭐예요? 사용 종속 관계에서 우리가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한 줄 처리한다. 그러면 이때 논점은 뭐다? 사용 종속성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되는 거고, 이 사용 종속성이 인정되는 게 문제된다. 그러면 한 줄 처리되니까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쓰는 거죠. 그러면서 당사자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일단 간단하게 정리해서 앞에다 전제를 쓰고, 그리고 이러한 사실관계에서 어떠한 점이 문제들을 쓰는 건데, 대체로 이제 여러분들이 논점 정리에서 사실관계를 그냥 맥락 없이 그냥 다 씁니다. 눈에 보이는 거에 대한 막 발라요. 그리고 그냥 문제 씁니다. 그럼 그건 논점 정리가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문제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페이지 분량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인터넷에 이 페이지를 세 페이지만 써도 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페이지는요, 우리가 과거 답안지가 종전에 22페이지였어요. 22페이지에다가 페이지가 15페이지로 줄었고, 이게 다시 16페이지로 늘어납니다. 페이지가 100점 만점 기준으로. 자, 이 말은 뭐예요? 교수님들이 야, 그래도 합격하려면 22페이지 줬더니 애들이 글씨 너무너무 크게 쓰고 여백 처리 너무 많고 답안지가 너무 짜임새가 없더라. 대략 한 요 정도 쓰는 게 좋을 것 같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답안지가 줍니다. 줄면서 이제 어떻게 공단에서 진짜 일 처리를 잘 못합니다. 직원이. 그래서 이걸 홀수로 만들어. 그러니까 페이지가 안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최종적으로 16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25점 기준으로 몇 페이지를 쓰면 되죠? 100점 만점에 16페이지니까 25점 기준으로 25점 기준이면 4페이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4페이지를 쓰는 게 최적이고요. 근데 25점이니까 페이지당 점수를 만일에 배분을 한다. 그러면 한 페이지의 점수가 몇 점 되죠? 1페이지에 1페이지 대장 대략 한 6점 정도 되겠죠. 그럼 3페이지 쓰면 내가 정말 완벽하게 3페이지 썼다. 그러면 최대 얼마? 18점까지 계량적으로 나옵니다. 표점 돌리면 18점이 한 15점 내로 나오겠죠. 그러면 대충 언저리 합격점은 나옵니다. 대신에 위태위태하죠. 그래서 답안 작성할 때는 우리가 정말 안 된다. 그러면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자기 능력에 맞춰 쓰는 거니까 3페이지를 써도 합격을 하되 좀 불안하니까 일단 목표치는 4페이지를 기준으로 한다. 자, 그래서 이 4페이지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일단 사안 조격은 사실관계가 풍부하게 주어지면 사안 검토량이 많아집니다. 근데 사실관계를 적게 주면 사안 검토량이 줄어들겠죠. 왜? 원재료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보통은 사안 검토를 우리가 한 페이지를 잡고요. 그리고 논점 정리는 7줄에서 5줄에서 7줄을 잡아요. 그리고 결론은 3줄에서 5줄을 잡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답안지는요, 한 페이지에 몇 줄이 나오냐면 22줄이 나와요. 22줄. 이해가 되셨죠? 자, 22줄이 나오니까 요거랑 요거랑 두 개를 합치면은 반 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뭐 4페이지 중에 이제 1.5페이지가 나가니까 2.5페이지를 법리 부분으로 쓰시면 돼요. 법리 부분. 이해가 되셨죠? 자, 그리고 문단 구성인데요. 여기 나오네요. 한 줄에 22자 내외가 되도록 쓰시고, 그리고 띄어쓰기는 여러분들 단락별로 띄어쓰기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목차별로 띄어쓰지 마시고요. 하나의 단락이 끝나면 우리가 한 줄을 띱니다. 목차를 기준으로 가지 마시고 단락 기준으로 가시면 돼요. 단락 기준.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 그 답안지 쓰실 때 제가 한번 돌아봤더니 답안지를 손목을 이렇게 꺾어가지고 이렇게 꺾어서 쓰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꺾어 쓰시면요, 시험장에서 여러분들 답안지 제대로 못 씁니다. 꺾지 마시고 손목을 이렇게 푸세요.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게요. 답안지를 여러분들 쓰시는데 이렇게 꺾어가지고 뭐 대목차,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대목차 이렇게 쓰시면은 너무 힘드세요. 25분, 1시간 쓰는 건 가능하지만 그때 어떻게 쓴다? 여러분들 스케치 하는 거 있죠? 손목 풀어 스케치. 스케치 하시 이렇게 놓으시고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도록 이런 식으로 답안지를 구성을 한번 해보세요. 훨씬 손목에 부담이 없고요. 필력도 빨라집니다. 자, 그리고 글씨체와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난독이신 분들도 좀 있으세요. 난독. 근데 글씨는 이쁠수록 좋긴 합니다. 이쁠수록 좋아요. 다만
우리가 글씨를 못 알아볼 정도 어떤 이제 글씨가 좀 많이 날려 쓴다. 그러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데 교수님들이 그래도 좀 피곤하긴 하지만 글씨를 못 알아볼 정도가 아니면 어느 정도 점수는 다 드립니다. 다만 아까도 강조하지만 이쁠수록은 좋아요. 이쁠수록 좋다. 자, 그거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래서 이제 답안 작성법 간단하게 샘플 한번 보시면 제가 일기 때 해드렸던 부분인데 내용은 보지 말고 형식만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행정법 보시면은 50점짜리 문제를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 이렇게 합니다. 제 로마자 1 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가죠. 로마자 1 하고 1문, 제1문, 뭐 제1문은 해결. 이렇게 하시고 여기서부터 이제 뭐 문제점, 논점 이렇게 가시고 또 로마자 2 가가지고 해서 제2문 이렇게 가죠. 과거에는 이렇게 했어요. 과거에는. 근데 여러분들 교수님들 사례집 보시면은 과거에는 이제 50점짜리 통문제를 줍니다. 통문제를 주면서 그 안에서 논점들을 스스로 뽑을 때는 이렇게 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은 교수님들이 50점 통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분설력 각각 따로따로인 별개의 논점을 그냥 합쳐버립니다. 합쳐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지금은 문제 자체 형식은 50점은 하나 문제지만 각각 별개의 문제가 따로따로 붙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사례집을 봐도 그냥 각각 25점 분설력 문제에 대한 해결을 따로따로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냥 간단히 이렇게 쓰시면 돼요. 제1문의 1 하고요. 문제 구성할 수 있도록 차별할 수 있도록 그 문제에 관련된 키워드 있죠. 그것만 그냥 간단히 쓰시면 됩니다. 오늘 같은 시험 1문에서 뭐 그냥 백화점 판매원의 근로자성 뭐 그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단락이 바뀌니까 한 줄 띄고요. 한 줄 띄고 그리고 대목차하고 중목차는 우리가 원칙적으로 이 목차칸에 쓰는 겁니다. 그리고 소목차부터는 우리가 본목칸에 쓰는 거예요. 왜? 목차칸이 하나니까.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논점 넘기에 있어서 여기 한 줄 띄는 게 아니라 붙입니다. 붙여요. 붙여서 쓰고 단락이 바뀌었죠. 그리고 어떻게? 한 줄 띄고 그리고 법리 부분 들어가면서 우리가 중목차 쓰고 한 달러 쓰고 바뀌니까 한 줄 띄고 다시 이제 중목차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답안 구성은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1문의 1이 끝났다. 그럼 내가 이제 다른 문장을 쓴다. 그걸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맨 하단은 아니고 보통 이제 마지막 단락이 끝나고 나서 한 3줄에서 5줄 정도 띄시고 그리고 제1문의 1 끝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여백 처리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음에다가 이제 이어서 제1문의 2 이렇게 쓰고 그리고 이제 그 2문 쓴다. 그때는 이제 제2문 이렇게 쓰면서 가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 자체에서 통문제로 질문하는 게 아니라면 분설력 문제는 그냥 각각 따로따로 답안지 구성을 하시는 게 목차를 잡는 데 훨씬 좋아요. 보통 우리가 목차가 3가지는 나옵니다. 대목차, 중목차, 소목차. 근데 행정법 쓰는 식으로 노동법을 그렇게 쓴다. 그러면 목차가 이제 어떻게 해요? 소목차가 아니라 반목차까지 계속 꼬리를 물고 들어가기 때문에 답안지 구성은 이렇게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좀 아무래도 좀 쉽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문제 풀이에 앞서서 하나 빼먹은 게 있죠. 우리 강의 계획서 한번 보겠습니다. 강의 계획서. 여러분들 1차 시험이 5월 15일 날 1차 시험이 있죠. 자, 그래서 1차 시험 5월 14일이죠. 5월 14일. 5월 14일에 1차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일인 5월 15일 일요일 날은 우리가 강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1차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 동차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간단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아무리 못해도요. 정말 그 과거에 뭐 다른 시험 공부를 하셨다 이런 분들이 아니라면 최소한 2주 동안은 1차에 올방하시고요. 그리고 나는 조금 자신 없다 싶으시면 지금 이제 한 달 정도 남은 시점에서는 1차에 좀 주력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차 무시하시다가 떨어지는 분들 의외로 좀 많으세요. 자, 그리고 뭐 제가 이제 작년부터 해서 1차 커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1차 커리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 좀 홍보가 안 되긴 했지만 여러분들 핵심 속성 노동법이라고 책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그 모든 지문들이 다 기출 지문이에요. 그리고 기출 지문을 표시하고 오답으로 변형되는 지문도 제가 첨화 형식으로 넣기 때문에 객관식 문제풀이 과정을 이제 원스톱으로 해결한 교재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1차 관련해가지고 노동법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방향을 못 정하신 분들은 핵심 소수 노동법 여러분들이 한번 샘플로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번 주 수요일이죠. 자, 수요일 날 부속법령 특강을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속법령 특강은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4강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제가 이제 파이널 특강을 2회에 걸쳐서 6강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노동법 1차를 정리를 못 하신 분들은 특강을 제가 2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수업 교재는 저는 이제 GS2 과정에서도 판례를 일단 주안점을 거의 한 70에서 80% 잡기 때문에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 교재는 여러분들 눈에 익으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노동법 요약책을 가지고서 판례 법리를 정리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판례를 추가적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판례를 푸는 노동법을 이제 부교재로 나갑니다. 자, 그리고 판례를 푸는 노동법에서 문제화시킨 그 판례는요, 제가 별도로 핵심 사례 문제 프린트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교부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강의 목표 보시면은 사례별 쟁점 도출 능력을 배양하고요. 답안 작성 능력을 향상시키는 목적이 있고, 그리고 사례 중심의 판례 법리를 체계하면서 답안에 반드시 현출해야 되는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노무사는 전문가입니다. 노무사는 전문가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창의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떠먹여주는 답을 만들어가지고 주고 단순 암기하는 거, 물론 그렇게도 합격을 합니다. 그렇게도 합격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그래도 남들보다 좀 더 쉽게 또는 좀 더 확실하게 합격을 하시려면 스스로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강의 특징인데요. 일단 요약책으로 핵심 정리를 한 다음에 그리고 판례 그리고 사례 문제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답안 쓰는 훈련을 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답안 첨삭은 제가 직접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빠른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전화번호 공개를 해드렸고요. 질문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글을 다 쓰셔도 상관없지만 귀찮으시면 그냥 사진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답을 좀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강의 진도표는 우리가 프라임은 우리가 9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총 18회로 되어 있는데 강의 진도표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너무 강의 진도표에 맞춰가지고 나가지는 마시고 그때그때 따라서 진도표는 달라질 수 있으니까 감안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전자칠판이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네요. 이번에는 바로 될 것 같아.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오류가 생겼을 때 바로 잡는 법을 이제 알았어요. 자, 우리 일문 보기 전에요. 근로자성 관련돼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요약책 31페이지. 제가 페이지까지는 다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고요. 여러분들의 공부가 이제 GS2 과정이 됐으니까 필요한 부분 페이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노동법상 권리 의무 주체는요, 사용자와 근로자가 있는데 먼저 이제 근로자 관련돼 가지고 근격보상 근로자는 우리가 27일 때 기출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험 문제는 27회 기출 문제인데 실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어느 정도 답안 작성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자, 일단 근격보상 근로자 내용을 보시면요, 여러분들, 자, 일단 법조문은 근기법 제2조 제2랑 그리고 제1호에 있죠. 그래서 직업 종류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직업 종류에 관계없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1번 개념이고, 두 번째 임금을 목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업 또는 사업장,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자, 이렇게 개념이 크게 네 가지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개념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키워드 정도 기억을 하시면은, 첫 번째 직업 종류에 관계없다에서는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거부터 다 할까요? 제가 애니메이션을 넣었는데 그 순서가 좀 헷갈립니다. 자, 일단 그래서 여기 말한 것처럼 직업 종류에 관계없이, 그리고 두 번째 임금 목적, 그리고 세 번째 사업 또는 사업장이 나오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근로 제공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직업 종류에 관계없이 해서 여러분들이 장하게 하실 필요 없고 한 세 가지 정도만.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직종을 불문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고용 형태를 불문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공무원도 근기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하지만 특별법인 공무원법 그리고 지방공무원법이 먼저 적용된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임금 목적과 관련돼서는요. 임금의 개념은 나중에 임금성과 관련돼서도 문제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고요. 임금성에서는 우리가 네 가지 징표가 나옵니다. 법조문에 있는 거지만 일단 지급 주체가 누구다? 사용자가 지급합니다. 자, 그리고 누구한테 지급한다?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왜 지급한다? 근로제공 대가로서 지급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형식은 불문한다. 모든 그 금품이다. 이렇게 네 가지 징표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사업 또는 사업장인데 일단 여러분들 그 사업의 개념은 여러 군데에서 나오니까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생활상 지위에서 하는 일로서 계속적으로 하는 작업 조직을 의미한다. 자, 그리고 사업장의 경우에는 장수조로 분리독립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독립사업부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장수조로 독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재무회계도 분립독립되어 있는 경우에도 사업장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제일 중요한 게 근로제공과 관련된 부분인데, 자, 이게 노조법상 근로자성 판단과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용 형태는 정신노동, 유체노동 불문하고요, 계약 자체가 적법하냐 또는 위법이냐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업 연령이 되지 아니한 그 연소자가 우리가 근로제공을 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이 기왕 제공한 근로제공 대가로서 임금은 지급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이 여기 되고 또 불법 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계약 적법 여부는 묻지 않는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이 두 가지인데 우리가 실업자 그리고 구직자, 자, 이런 자들은 근로계약서가 있어요, 없어요? 근로계약 자체가 없죠. 근로계약 자체가 없는 자들은 근기부상 근로자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근로계약은 구두계약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지금 법상으로는 서명계약을 해야 되지만 구두계약도 가능하긴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근기부상 근로자성과 관련돼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맨날 일하나요? 아니죠. 휴가를 쓸 수도 있고요. 휴직을 신청할 수도 있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오늘 당장에 일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용자와 관계에서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이 되고 근로자주의가 인정된다라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기법상 근로자와 관련된 개념은요, 여러분들이 책의 내용 물론 다 아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답안지에 쓰려면은 한 요 정도만 축약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근로예산 판단 기준인데요. 이건 이제 판례 법리죠. 이건 때려 박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계약 형식이 고용 계약인지 도급 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판례 법리를 아시면은 논점 전개가 나오는 거예요. 당사자 주장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다?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으니까 내가 근로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겠죠. 계약 형식은 불문한다.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제가 두 문자는 형고도 실사임 종근이 했습니다. 그래서 형, 고, 도, 실, 사임, 그리고 종, 근. 두 문자 여러분들 연기 읽기 때 따라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고요. GS2 과정에서 제가 두 문자 스토리까지는 설명드리기는 시간적인 여유가 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종속적인 관계 판단 기준이죠. 그래서 이 종속성 관련돼서 이제 판례 법리를 교수님들이 5가지 징표로 다시 대분류를 하십니다. 첫 번째가 종속 노동성, 두 번째가 독립사업자성, 그리고 세 번째가 보수 근로대가성, 그리고 네 번째가 노무 제공 관계의 개수성과 전속성, 그리고 5번째가 기타 요소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것도 제가 두 문자로 종사 보관기라고 두 문자를 말씀드렸죠. 종사 보관기. 자, 그래서 이제 각각의 징표들을 다시 판례를 우리가 통합을 하는데요. 종속 노동성은 5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지정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거부터 볼까요? 일단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사용자가 지정했는지, 그리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지정했는지, 그리고 취업 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하죠. 상당한 주의 감독을 받고 있는지 여부. 이렇게 해서 두 문자는 제가 내규 상시장이라고 했었죠. 두 문자는 내규 상시장
이렇게 보시고, 자, 다음은 이제 독립사업자성인데요. 해당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최근에는 이 독립사업성이 제일 사실은 중요합니다. 자, 이 독립사업성은 두 가지로 다시 나눠지죠. 첫 번째는 독자사입니다. 그래서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 독자사위. 자, 그리고 여기서 끊어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손위안이라고 제가 두 문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위험을 안고 있는지 여부. 이렇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보수 근로 대가성인데요. 자, 이거는 이제 세 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근로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 근로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 그리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의 지급 여부, 그리고 근로소득세 원천 진수 여부인데, 이거는 두 문자로 제가 대기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대기소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고, 자, 계약관계의 전속성인데요. 이게 사실은 계속성과 전속성이죠.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노무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의 유무의 그 행사의 정도인데, 순서를 바꿔서 전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문자는 제가 전개 이렇게 암기하시랬죠. 자, 그리고 기타 요소는요, 우리가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주의를 인정받고 있는지 여부.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한다. 그래서 두 문자는 제가 장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장지. 자, 그래서 해당 내용은요, 27의 기출이지만 언제든지 출제가 가능한 노동법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두 문자 다시 한번 합니다. 형고도 실사임 하나 빼먹었네. 부차준 요소. 자, 이 중에서 이제 이 부차임 요소가 있는데, 이 부차임 요소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임으로 정할 여지가 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쉽게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이 제가 이제 두 문자로 여기 좀 좁은데 제가 잠깐 사라지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제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기소장입니다. 그래서 기본급이 정해진 여부, 그 다음에 근로소득세 원천 진수 여부, 그리고 사회보장제도 등에 관해서 근로자주의를 인정받고 있는지 여부. 자, 그래서 기소장 이런 것들은 부차임 요소고, 이 부차임 요소에 추가적으로 두 가지가 더 들어가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다? 우리가 비품 소유 여부.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복무규율 적용 여부. 복무규율 적용 여부. 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판례가 이제 부차임 요소로 확대하고 있다. 그래서 이 PPT 자료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냥 그대로 다 발라댑니다. 발라야지 답안지 구성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오늘 일문에 관련돼서요, 여러분들 답안지를 다 썼으니까 제가 설문을 그대로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답안지 구성하시면서요, 목차 정리를 좀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아요. 근데 목차 정리는 지금 암기합니다. 일단 대목차 1번에 논점 정리, 그리고 대목차 2번에 법리, 세 번째 사안 검토, 그리고 네 번째 결론이죠. 그럼 이제 법리인데, 이 법리 부분은 여러분들이 스토리텔링을 하시면 돼요. 당사자가 이제 다투고 있어요. 회사 측과 근로자가 다투는데, 여기에 다투는 거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어떠한 흐름으로 얘기가 진행돼야 될 것인지, 그리고 그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제어를 뽑는 겁니다. 주제어. 그 주제어가 목차예요.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들 초등학교, 중학교 때 문단 하나 주고 다음 문단의 주제가 무엇인가,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오지 않았나요? 저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배웠는데. 그게 목차 뽑는 거예요. 목차 뽑는 거. 그래서 목차는 제목차가 바이블이다 이런 건 아니고요. 어떤 사건 흐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법리문을 쓰는데, 그 법리 부분이 이제 단락이 끊어지겠죠. 그 끊어지는 단락의 주제를 뽑는 게 목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일문에 대한 목차는 제가 이렇게 잡았어요. 첫 번째 논점 정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법리 부분인데, 법리 부분은 매 문제마다 변형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사안 검토, 그리고 네 번째는 결론입니다. 자, 법리에서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이 사람이 근로자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근로자성 판단 기준.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판례 하나의 통문장이에요. 근데 통문장을 그대로 쓰기 좀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단락, 주제별로 뽑은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우리가 기본 원칙, 이게 뭐예요? 사용 종속 관계로 판단한다. 그래서 두 문자는 형고도 실사임 종근이죠. 형고도 실사임 종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자, 이 부분이 제일 필요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다시 밑으로 끌고 와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 보시면은 종속성 판단 기준입니다. 그래서 종속 판단 기준 원칙에서 뭐다? 종사보관기. 종사보관기를 쓰시고, 그리고 부착 요소에서 기본적으로 뭘 쓰면 된다? 기소장을 쓰시면 되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판례 검토인데, 판례 검토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쓸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가 단문 쓰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우리가 과거에는 그 지휘감독이 구치적 지휘감독이었는데 이게 상당한 지휘감독으로 완화가 되었어요. 자, 그리고 과거에는 우리가 이런 판단 징표들이 병렬적으로 판단을 했고, 그리고 이러한 요소 중에서 일부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곧바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자, 이런 판례에서 지금은 강약 조절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인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임으로 정할 여지가 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점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만으로 쉽게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부착 요소를 강조하고 있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쓰셔도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다 뭐예요? 이 부분은 판례잖아요. 판례니까 여러분들 판례부터 쓰시면 안 돼요. 항상 법 규정부터 갑니다. 그래서 이 의에서 이제 뭘 쓰면 돼? 이 의에서 근기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자 개념을 쓰는 거죠. 근데 법조만 쓰면 좀 심심하잖아. 그러니까 거 안에다가 뭐? 이 근로자 개념에는 어떤 것들이 일반적으로 되고 안 되고가 된다. 그 정도만 쓰시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자, 이게 법리 부분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사안 검토를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논점 정리를 뽑는 걸 연습하시면 돼요. 참고로 논점 정리가 사안 검토보다 더 어렵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고 구조를 가실 때는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사안 검토를 가시는데, 자, 질문이 뭐예요? 근로자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거죠? 그럼 답을 먼저 정해야 돼. 여러분들 어떻게? 근로자 손, 아니다 손. 다 근로자겠죠. 그럼 근로자예요. 그러면 이 근로자가 왜 인정돼요? 우리가 판단 징표에서 뭐 했어요? 이게 가장 중요했잖아. 자, 우리가 뭐 했어요? 형고도 실행 종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지 여부. 자, 그러니까 뭐야? 여기 종속관계의 근로 제공. 요게 판단인 거죠. 요게. 이게 인정이 돼야 돼요. 이게 뭐야? 이게 논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자,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지 여부인데 이 종속성 관련돼서 자, 어떻게 판단해? 우리가 종사보관기죠? 종사보관기. 여기 근로계약 관계의 계획성과 전속성, 기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 각각의 판단 징표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단순하게 여러분들 갑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어. 그냥 그렇게 끝나나요? 설득력이 있어요? 없죠. 그럼 뭐야? 각각에 대해서 다시 판단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종속 노선이 인정되고 동일사성이 부정되고 보수 근로성이 인정되고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해줘야 되잖아. 그럼 이걸 어떻게 판단해요? 그냥 여러분들이 근거 없이 갑은 종속적인 관계가 인정이 돼 상당한 지휘감독이 인정되고 또 독립사정이 부정이 되고 그렇게 써요? 설득이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럼 뭘 가지고 설득해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 이 근거가 뭐야? 이 근거가 사실관계예요. 얘가 이렇게 해서 일을 했는데 이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사안 검토는 암기하는 거다 아니다.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발 부탁인데 여러분들 사례집 가지고서 공부하는 거는 참고로만 보시면 돼요. 참고로만.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시험 문제 사안 검토하고 논점 정리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다 보셨어. 자, 그러면 칠판 한번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최종적으로 질문은 뭐예요? 자, 질문은 제가 이거 PPT 한 장 만드는데 진짜 농담 아니라 3시간 걸렸어요. 애니지멘트를 넣는데 돌아버리겠더라고. 돌아버리겠어요. 왜? 제가 그 PC 무능력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와, 정말 막말하겠습니다. 개노가다로 이거 하는데 3시간 걸려서 그 딱 하고 나서 엄청 뿌듯하고 행복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질문이 뭐예요? 갑은 A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56조 재량에 따른 가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근로자의 문제가 된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그 뽀샵 처리한 거예요. 뽀샵 처리. 이거는 뽀샵 처리한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아셨죠? 자, 문제는 뭐예요? 근로자인지 여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근로자인지 여부를 볼 때는 여러분들 뭐로 본다? 이게 답을 해줘야 돼. 제 수업은 여러분들이 참여형을 해야 돼요. 저 혼자 떠드는 거면 그냥 동영상 들으면 돼요. 혼자 공부 안 하시잖아.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면 답을 항상 해주세요. 도움이 됩니다. 자, 뭐로 판단한다? 종수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여부. 자, 종수는 뭐로 판단한다? 종사 보관기로 판단한다. 그럼 각각 하나씩 보겠어요. 자, 종속 노동서에서 첫 번째가 뭐였다? 내규상 시장. 그러면 이 사실관계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는 건 뭐야? 이제 칠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다 들어가 있어. 제가 예전에는 그 말로 설명을 하니까 못 따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설문에 제가 다 줄처리했습니다. 찾는 방법. 보세요. 사례 문제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줄치면서 아, 이거는 뭐랑 관련된 메모를 하셔야 돼요. 그럼 첫 번째 보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여기 줄친 부분 이 글씨가 이제 화면에 다 안 들어가기 때문에 글씨 포인트가 좀 작아졌어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감안해 주세요. 자, 백화점 영업시간이 이제 오전 10시 30분부터 저녁 8시에 맞춰서 해당 매장과 출퇴근하면서 A회사 정한 가격으로 A회사 제품을 판매하였다. 떠오르는 키워드. 근무시간 나와 있죠. 근무장소 나와 있죠. 업무 내용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법적 평가를 해야 돼, 상황검토를. 그럼 이제 상황검토는 뭐야? 사실관계가 나와 있으면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수학 시간 배웠죠? 함수, 1대1 함수. 판례 범위는 뭐로 간다?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와 업무 내용이 특정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사용자 정한 바에 따라 특정되어 있다. 자, 그러면 자, 칠판 보세요. 자, 상황검토할 때 어떻게 한다? 그냥 사실관계 그대로 쓰는 거죠. 자, A 백화점은 갑에 대해서 백화점 영업시간에 맞추어 해당 매장에 출근하여 A회사 정한 가격으로 A회사 제품만을 판매하도록 하였는바. 갑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업무 내용은 A회사에 의해서 지정되었고 그에 구속되고 있다. 쉽죠? 얼마나 쉬워요? 이게 상황검토예요. 법적 평가.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딱 없어지고 이제 다음 줄 생기잖아요. 근데 이게 많은데 생기고 지워지고 하는데 이게 에러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못 잡겠더라고. 이게 애니메이션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자, 그래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들. 법리 부분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 법리 부분. 우리가 근무시간, 근무장소, 업무 내용 했잖아요. 그럼 종속 노동에서 그 다음 나올 게 뭐가 있어?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 상당한 지휘감 여부. 그걸 찾는 거예요. 자, 보시면 내용이 많죠? 그럼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설문에 있는 내용을 다 쓴다. 바보짓입니다. 설문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축약하는 능력이 좀 필요해요. 근데 그 축약하는 능력을 암기한다? 암기 못해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문장을 보면서 중요한 어저들만 뽑는 능력이 좀 필요합니다. 자, 그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A사는 각 매장과 연결된 전산망을 통해서 매장의 판매 실적과 근무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금 파악을 했네요. 실시간 파악을 했다. 자, 그리고 지시했다. 업무 관련 지시를 했다. 자, 그리고 영업부 직원에 대해서 매주 담당 매장을 방문하여 판매원들의 근무 실태를 점검하였다. 그럼 답안지 쓸 때는 이 정도 키워드만 뽑으시면 되잖아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리고 또 판매 유효 계약을 해지하기도 하였다. 자, 이런 점들을 비춰봤을 때 이제 법적 평가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여러분들 뭐라고 하면 돼? 상황 검토할 때?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는 뭐야? 이런 점에 비춰봤을 때 A 회사는 갑에 대하여 어떻게 하고 있다?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고 있다. 하고 있다가 판단된다. 얼마나 쉬워. 근데 이걸 왜 암기를 하십니까?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아까 제가 종속 노동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였다? 독립사 하셔서. 그럼 보시면은 A사는
그 알바생을 구할 때 어떻게 했다? A 회사의 승낙을 받아 직원 채용합니다. 자, 내가 만일에 개인 사업자면 다른 사람 승낙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또 우리가 내가 사업자야. 그러면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품 등을 누가 사죠? 내가 돈 주고 사겠죠. 근데 보면 A 회사가 비품이나 아르바이트 급여 등 매장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했대요. 자, 그러면 이런 점으로 봤을 때 법적 평가는 뭐가 되는 거죠? 독자 사위. 자, 그래서 이런 점에 비춰봤을 때 그 갑은 독자적으로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쉽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그 다음 보시면은 A 회사가 정한 가격으로 A 회사 제품을 판매했다. 자, 개인 사업자면요, 내가 가격 임으로 정해서 고가 제품만 내가 그냥 팔면서 거기서 마진 많이 남길 수도 있고, 또는 저가 제품을 할인해가지고 내가 박리담회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가격을 회사 측에서 이미 정해서 넌 이거로만 팔아. 할인도 마음대로 못해요. 또 그 품목만 팔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에 대한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 없다?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요거를 쓰면서 A 회사가 정한 가격으로 A 회사의 제품만을 판매하고 있었는 바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볼 수가 없다. 그러면 독자 사유도 부정되고, 그리고 이손위안도 부정되니까 뭐가 부정돼? 독립사업자성이 부정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이런 점으로 비춰봤을 때 독립사업자라고 볼 수도 없다. 됐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수수료는 매장월 매출액, 매장 수수료를 개인 수수료를 산식으로 산출하되 판매원 직급별 월 기준 금액이 있는데 이 기준 금액이 매니저 300만 원, 시니어 250, 주니어 200만 원 중에 85%에 미달하게 지급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85%. 그러면 이 85%는 최저 급여액이죠. 이거는 최저액이에요, 최저액. 그러면 이 최저액을 뭐로 볼 수 있다, 여러분들? 이거를 기본급으로 볼 여지가 있는 거죠. 해당 문제는 우리가 통상선거 관련돼서 50점짜리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이 지문이 있는 건데, 어쨌든 이 지문을 우리가 법적 해석을 한다면 아무리 못해도 여러분들이 매니저야. 그럼 300만 원 중에 몇 프로? 85%는 무조건 받아. 그럼 이게 기본급이 되겠죠. 그리고 그 이상은 뭐야? 판매에 따른 성과급이죠. 근데 상한이 얼마까지 정해져 있어? 상한이 해당 금액의 130%까지 정해져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기본급이 정해 있다고 평가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판매에 따른 그 근로제공 대가로 볼 수가 있고 기본급이 설정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자, 이 부분 볼게요. 백화점 영업시간에 맞춰서 해당 매장에 출퇴근했다. 자, 여기와 관련돼 가지고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어 있다 말고 또 다른 어떤 법적 키워드 뭐를 뽑을 수 있죠? 여기에서만 우리가 여러분들 A 매장에 아침부터 가서 밤늦게까지 합니다. 다른 데 가서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런 사실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노무 제공 관계의 전속성이 인정이 된다. 그리고 설문 여기에서 중요한 거 아니라 제가 뺐는데 근무 시간 자체가 4년에서 10년이나 돼 있죠. 그럼 이거는 뭐야? 노무 제공 관계의 계속성도 인정될 여지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지금 색깔이 좀 보이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빨간색을 했어요. 빨간색은 좀 적색경보죠. 그래서 이거 조심하라고 빨간색 했는데 글씨가 좀 줄이 좀 안 보일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자,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판매 용역 계약을 체결했네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현고도 시스템 종근 계약 형식 불문한다 했죠. 판매 용역 계약이 아니어도 우리가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빨간색은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는 징표들입니다. 그럼 이렇게 쓰면 되겠죠. 비록
A회사와 갑은 근로계약이 아닌 판매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보시면 여기 판매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하더라도 계약 형식 우리가 불문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취업기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그 다음에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세를 원천 징수했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들은 A회사가 경제적으로 우울한 진로를 이용해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가부, 근로자성이 부인될 수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슬슬 좀 화가 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죄송해요. 집중이 좀 많이 깨지죠. 예, 죄송합니다. 이게 전자칠판이 좀 에러가 계속 나는데 저도 막 짜증 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짜증 나겠어요. 좀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어디까지 했더라? 이런 부분들에 대한 법적 평가 뭐로 한다? A회사가 경제로 우울한 진로에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부정되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인할 수 없다. 됐죠? 이런 흐름으로 여러분들이 쓰시는 게 사항 검토입니다. 자, 그럼 이제 논점 정리 책으로 한번 볼게요. 우리 프린트물 예시 답안.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논점은 뭘까요? 논점 아까 말한 것처럼 사용 종속 관계가 인정되는지가 논점입니다. 근데 이렇게만 쓰면 우리가 5줄에서 7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결론을 짓는 답이 아닌 상대방의 주장을 살짝 언급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갑은 비록 A회사와 근로계약이 아닌 판매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리고 취업기 등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기본급이나 고정급 등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세 부정되는 징표들을 미리 깔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된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더 쓰고 싶으시면 이 종속 판단에서 나는 앞으로 뭘 주안점을 하겠다. 우리가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독립사업성이 부정되는지 여부 여기에 주안점을 두겠다. 그걸 부연 설명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법리 부분은 제가 다 설명해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사항 검토 보겠습니다. 자 사항 검토 보시면은 첫 번째 단락을 보시면은 여러분들 물건 판매를 하는데 이 판매원이 담당하는 업무는 예를 들어서 백화점 판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물건 판매하는 거죠. 그럼 이 핵심적인 업무에 대해서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너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할까요? 아니죠. 정말 핵심적인 업무니까 상당한 지휘감독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이제 판례 자체에 있는 거예요. 대본에 설치한 판례문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도 좀 추가적으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백화점 판매원 갑이 담당한 판매 업무는 A회사의 핵심적이고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갑의 업무에 대한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고자 하는 요소가 굉장히 크다. 자, 실제 갑은 지연된 장소에서 백화점 영업시간 내에 지연된 물품만을 지연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바 A회사가 갑의 근무 내용, 근무 시간,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갑이 이에 구속받았다고 볼 수가 있다. 자, 뿐만 아니라 A회사는 전산망을 통해서 각 매장의 판매 실적과 그리고 보수 그리고 근무 상황을 실시간 파악하였고 수시로 업무 관련 지시를 전달했으며 본사 직원이 매주 판매원의 근무 실태를 점검하고 그리고 매출 부진을 이유로 판매 용역계약을 해지하기도 했는 바 갑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A회사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고 있다. 자, 뿐만 아니라 판매원은 A회사의 사전 승낙을 받아 아르바이트 직원을 채용하였고 A회사가 비품, 아르바이트 급여 등 매장 운영이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였으므로 갑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지연된 물품을 A회사가 지연된 가격으로 판매하였고 스스로 하한선과 상한선이 정해져 있으므로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 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자, 갑이 지급받은 수수료는 제품 판매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이 되었고 그리고 직급별 월 기준 금액의 하한액인 85%에 미달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바 해당 금액은 기부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 자, 또한 사실상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 제공 가능성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노무 제공 관계 전속도 인정이 된다. 자, 따라서 갑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A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격부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자, 비록 A회사가 갑과 판매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판매원들에 대해서 취업규칙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판매원들이 고정급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또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자, 이러한 사정들은 실적인 노무 제공 실태와 부합하지 않는 계약서 문헌에 불과하거나 또는 A회사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으로 정할 사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부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 자, 결론은 질문에 대한 답을 쓰는데 그 답이 도출되는 가장 직접적인 근거를 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량을 맞추는 거예요. 3줄에서 5줄. 자, 그래서 가을 비롯한 판매원은 A회사와 판매 용역계약을 체결했지만 그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A회사와 종속된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근기법 56조 제1항에 따른 가산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자, 이렇게 결론 짓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문제는요. 27회 때 그 50점짜리 통문제에서 30점 배점 후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었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안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논점적인 상황 검토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판례 법리만 알고 여러분들이 표현력만 있다라면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논점 정리하고 상황 검토는 1차적으로 암기 사항은 아니고요. 나는 도저히 안 된다 싶으신 분들만 좀 암기의 도움을 필요로 암기를 좀 해주셔도 무방해요. 그래서 1차적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뭐만 때려잡는다? 판례 법리만 때려잡는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우리 10분 쉬시고 2교시 하도록 하겠습니다.